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위스 인공지능 미래전공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한창원 교수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서울 시내를 다닌다고 하죠. 서울시가 미래 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강남에서, 2023년에는 여의도에서, 2024년 마곡까지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 미래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자율주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서울 시내에서 마주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전공, 자율주행 전공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공대 지능기전공학부의 김성환 교수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송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이 요즘 대세입니다. 특히 연말 열리고 있는 모터쇼를 보니까 모든 기업이 차세대 전기자동차를 소개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뭐 어디까지 돼 있다. 아주 지금 첨단화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김성환 교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나요?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2에서 2.5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에 따르면 보통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많이 아시는 이제 속도를 맞춰놓고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네네. 속도를 맞춰놓고 진행하는 자동차. 그리고 2단계가 현재 반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차선을 인식하고 차선을 따라 움직이고 속도를 맞춰놓으면 앞뒤로 조절하는 2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맞춰놓으면 목적지까지 운전자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이 상태에도 여전히 운전의 주도권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은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네. 예.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자체의 이제 판단,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동영상에서 보는 운전을 하면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신문을 본다거나 해서 운전에 신경을 꺼도 되는,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사고 상황이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단계가 이제 4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미래 기술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뭐 자동차 내에 테이블을 두고 서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5단계에서는 이제 운전 핸들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용화된 단계는 2단계에서 2.5단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단계는 4단계까지 보고 있는데 4단계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V2X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차량과 차량 간의 커넥트, 그 다음에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간의 커넥트가 다 돼야, 전제 조건이 돼야 완벽한 4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단계 된다 그러면 길거리의 모든 자동차가 다 5단계 자동차가 돼야지 5단계가 되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교수님 한창 공부하실 때는 자율주행의 전공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자율주행 전공을 하시게 됐어요? 어떤 연구를 제가 공부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뭐 어떤 거를 제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렇듯이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보통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안 하고 싶다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그래서 처음 그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그게 제어 분야였고,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대학원에는 자동차 제어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자동차 제어 쪽을 연구를 해도 되냐라는 문의를 드렸고 대부분 다 거절을 하시죠. 근데 거기서 한 교수님이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지도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그쪽에서 자동차 제어 분야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박사를 자동차 제어 쪽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 후 연구과정, 일반적으로 포스닥이라고 하죠. 연구과정을 가면서 자율주행차 분야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전공을 가르치는 대학 커리큘럼은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커리큘럼 자체는 일단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딩 프로그래밍 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 때에는 가장 기초 코딩인지 C 언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거기서 이제 더 심화 과목인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에는 뭐 자동 제어,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야 비로소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융합해서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또는 뭐 스마트카 제어 같은 수업에서 그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학생 대상으로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던데요. 뭐 네. 도심에서 위험도 많았다고 하는데 네. 무사히 대회는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금 다른 교육 과정, 네네. 비학이 일종의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협업 네. 과정, 산학 연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율주행 분야는 대표적인 이제 융복합 기술이라고 하는 그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량이 차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행자 인식, 신호등 인식, 표지판 인식 이런 인공지능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제어를 하려면 또 제어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뭐 신호 처리, 하다못해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및 운용까지 이런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과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적용 연구,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 지도 교수님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초 분야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나가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자율주행 기술 같은 거를 본인 스스로가 회사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4학년 학부를 마치게 되면은 자율주행 기초 기술까지 공부한다는 점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율주행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 인더스트리에서 각 회사마다 독립적으로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4학년 정도 학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초 분야 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사실은 자동차하고 플랫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가 플랫폼일 때는 윈도우가 있었고, 네. 스마트폰이 되니까 OS, 우리가 말하는 안드로이드나 그렇죠. iOS가 있듯이 네. 지금은 테슬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그 OS가 있는 것처럼 네. 결국은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OS랑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OS 경쟁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자율주행차 기술은 아직 그 IT 분야처럼 크게 그 큰 축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뭐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같이 큰 축에 이제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율주행은 단지 최신 기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각 회사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없이 카메라 기술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타 회사들은 라이다를 위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자율주행 분야가 전기자동차라는 플랫폼에 또 얹어지기 때문에 그런 각 회사마다 전기자동차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본인만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나야 전기자동차가 일반화됐을 때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이 만나는 시점에 네, 맞습니다. 가장 표준화된 기술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구의 기술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가 평가가 되면 네. 표준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네네. 그럼 그 경쟁 속에서 이긴 OS가 전체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제할 수도 있게 된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7년에 학과가 시작됐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생이 나왔네요.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어디에 취업을 많이 합니까? 대기업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자율주행 분야만 한정시켜서 보면은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이 지금 많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자동차라고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뭐 드론, 그리고
뭐 배송 로봇 이런 쪽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드론 또는 이제 로봇 쪽 그리고 그쪽 관련된 연구소 분야에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름을 모터스 영어에서 모터스에서 네. 모빌리티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는 관련된 기술들이 자동차만 자율주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늘 나르는 비행체 드론뿐만이 아니라 잠수함 드론, 구축함 드론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전장을 뛰어다니는 로봇에 대한 이 자율주행까지도 다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물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자율주행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기업만 간다 이건 아니겠다는 얘기네요. 네, 결론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배송 서비스가 로봇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로봇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류, 배송에도 자율주행이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송준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 프로젝트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은 지금 연구 개발에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개발에 있어서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그 주로 현대 기아 자동차나 완성차 업체 같은 곳에서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동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주행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의 상태 이런 데이터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배타적으로 그 기업체들이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 중소, 중견기업 업체들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오픈시켜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자 현재 그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을 하고 API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라는 API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 쉽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님, 지금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재는 한 2.5단계에서 2단계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는 5단계를 서울시내에서 만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거는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5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들이 사실 없어지는 수준까지 와야 5단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당장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이 아닌 차는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차들이 모두 없어지려면은 기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년 내에 바로 5단계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4단계 그 이상은 저희 예상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스마트폰을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다 동시에 쓰게 될 줄은 집 전화가 다 없어질 줄은 우리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마트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율주행, 완전 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된다고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특이점이라는 순간처럼 한 번에 다 자동차가 바뀌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구성되는 시점이 가장 빠르게 특이점을 넘어서 레벨 5로 돌파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재 뭐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많이 설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VTX처럼 차량들 간의 커넥티비티가 모든 차량 간에 가능해진다면은 실제로 내가 지금 자율주행 차가 아닌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휴대폰을 바꾸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로 바꾸게 된다면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 현재 그럼 기존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첨단화 선도 경쟁에서 필요한 인재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도 그렇고 일반 그 기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합형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자동차처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그 각계의 독립적인 전공만을 해가지고는 다른 분야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뭐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신 분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 사이에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로서는 자동차 공학과 프로그래밍과 이런 건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율주행 5단계가 넘어간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엑스트라 액티비티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또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레벨 5의 자율주행차가 선보이게 된다면 선보였는데 그 차량 내부에서 이용할 서비스가 없다면 예를 들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4시간 가량이 소요될 텐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 게임을 실제로 차 안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차량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완성차 기업과 해외 완성차 기업 비교할 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의 수위가 등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국내하고 해외에 비교해 보면. 시작은 해외에 비해 좀 느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기가 쉽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잡았고 현재는 해외 특히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그렇군요.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지금 자율주행 전공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려면 시간이 앞으로 10년 걸릴 건데 10년 이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주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현재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서야 발걸음을 뗀 분야이기도 하고 레벨 5의 자율주행 차가 지금 현재 마치 목표로 생각이 되지만 레벨 5의 자율주행 차가 나온 이후에도 그 분야를 더 확장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전공에 대한 사회적 니드가 커지고 기업들도 모두 다 투자하게 되고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 자율주행 전공을 공부한 친구들의 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종공대 이 지능기전공학부가 이런 분야는 더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현재 자율주행 개발은 이제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에 그리고 차량 제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집중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부분을 잃지 않고 함께 가르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 공학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공도 더 만들어지고 커리큘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종공대는 그런 준비가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런 고민을 항상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융복합 분야이기 때문에 4학년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학년까지는 기초 과목을 다 하고 4학년 때 드디어 이 학생들이 자율주행 분야를 구현하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도 앞으로 좀 당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과 교수님들과 함께 계속 그 이수 체계를 계속 개편하면서 앞쪽으로 계속 당겨서 뒤에 3, 4학년 때 조금 더 자율주행에 근접한 기초 분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환 교수님, 송준 박사님 두 분께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전공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야와 융합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실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승용차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상업용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볼보와 레노버라는 기업이 협작을 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졌었고 사다리 차나 이런 특수 장비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드론 같은 것처럼 이 자율주행은 딱히 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바이스 움직여야 되는 디바이스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 기술이 융복합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인공지능, 제어, 데이터 수집 및 뭐 신호 처리,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계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술들이 각각 독립된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융합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라는 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저 시작이 된 거고, 현재는 자동차를 넘어서 뭐 드론, 로봇, 자동차까지 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분야에서 고유한 독립된 영역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뭐 배송 로봇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봇 암인 뭐 매니플레이터 또는 뭐 소프트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런 분야는 고유한 분야는 독립적으로 계속 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 분야가 드론, 자동차, 뭐 선박, 그 다음에 이제 로봇까지 확장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또 자율주행이 또 다른 신기술을 위한 요소 기술로서도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 하나의 요소 기술로 되고 전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교통 시스템의 하나의 요소 기술로 들어간 쪽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뭐 이동형 헬스케어나 아니면 VR, 뭐 MR, XR, AR 이런 쪽과 융합이 돼서 또 다른 분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자율주행 전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 왔다고 들었죠. 이게 더 완벽하게 5단계가 레벨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세종공대 지능기전공학부의 김성환 교수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송준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메타버스 위스 인공지능 미래 전공 토크 콘서트입니다. 세종공대와 한컨그룹 그리고 매일경제TV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로봇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